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경영학개론 같이 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자, 저하고 이제 12회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계속 1차 기본 강의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진도표가 있어요. 근데 이 진도표는 조금, 수업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진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습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예습하실 필요 없으세요. 무조건 복습 위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진도표에 맞춰서 예습해야지라고 하실 필요는 없기에 이 진도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이게 자료로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우리 편안하게 좀 들어봐요. 좀 모순된 말이네요. 편안하게 들으라고 하면서 집중까지 하라고 하고 좀 많은 걸 요구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 여기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해볼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제가 우리 학생분들 만나서 질문을 들어보고 뭐 고민 상담을 해보고 수험 상담이겠죠? 이런 걸 해보면 생각보다 지금 이 시기에 이 강의를 왜 듣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1월을 보내야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없으시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냥 강사가 뭐 해라 하면 이제 그거 하느라 바빠서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원래 저희 그 1기 강의가 여기 그러니까 26년도 합격을 준비하는 강의다라고 하면 원래 25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해요. 기본 강의는. 근데 이미 뭐 이건 다 지난 얘기니까 우리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럼 1월부터 이제 다시 기본 이론 강의가 시작하는데 선생님 기본 이론 강의가 두 개네요.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꼭 물어봐. 선생님 이거 들어요, 이거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두 개 강의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고 교재도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수강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렇게 7, 8월에 1차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기본이론 강의 다 끝내놓은 다음에 여기 9월부터 시작하는 GS 연기를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OX 자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2차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숙제들까지 조금 나가고 2차에서 겹치는 부분들 인사나 경조 같은 것들은 조금 2차 구조대로 벌써 제가 조금 틀을 잡아드리고 좀 요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월부터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26년도에 1차와 2차 모두를 합격해야지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닐 거예요. 맞나요? 1차 합격이 주된 목적일 거란 말이야. 아니, 그지, 아닌데요? 저는 1차, 2차 다 목표로 하는데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다시 시장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죠? 공부량이 그 정도 공부량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강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기본 이론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1차 합격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됐죠? 그래서 이때는 뭐 2차 구조로 뭘 더 잡아주고 2차 수준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중요한 것들을 이럴 시간이 없어요. 딱 1차 수준에 맞게 딱 시험 적합성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차도 여기는 회차가 좀 더 적어요. 여름 강의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깊게 하고 싶다. 해도 된다. 근데 1차 합격하고 나서 하셔라. 깊게 하는 거는. 1차를 합격을 못했는데 어떻게 깊게 공부를 하러 2차를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약간 저도 여기서 16년 한 것 같아요. 지금 17년 차 된 건가? 6년이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저도 공부를 지금 경영학만 제 공부 기간까지 합치면 뭐 18년, 19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만. 저도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정작 문제 맞추는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러면 1차 합격하고 와라. 그죠? 그러면은 아주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다. 아무튼 요렇게 기본 이론 강의를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여러분이 문제풀이 강의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본 내용 자체를 이제 뭐 하는 거냐? 이해하고 확립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전반적인 이론도 배우지만 플러스해서 뭐 하느냐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들을 여기서 다 풀어봅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가 노무사 기출문제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우리 문제집에는 가맹거래사나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경지사라고 하죠.
경지사 기출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럼 왜요, 선생님? 왜 가맹거래사랑 경지사 기출까지 다 모아놨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되는 경영학개론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처가 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들 싹 다 모아놨어. 제가 1회부터 작년 것까지 다 모아있는 게 지금 이 책이에요. 두껍죠, 책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있으니까. 되게 두꺼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딱 기본기를 쌓는 거고, 그럼 3월 때 가는 문제풀이 강의는 뭘 하는 거냐, 이때는 난이도 극상이에요. 난이도 극상이야. 어떻게 선생님 난이도가 극상이 되나요? 이 기출문제 이미 다 어때요? 공개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가지고 시험 안 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진도별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 총 제가 6회로 만들어냈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CPA 회계사죠. 경영학개론 시험 중에 그나마 조금 난이도 있는 게 CPA예요. 그래서 CPA 문제들 변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대로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 스타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난이도 좀 있게 만들고, 그 다음 그동안 기출이 안 됐던 미기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제가 개발해서 넣고, 그러면 맨날 기출문제만 봤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영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그다음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만 계속 나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40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계속 내면 문항수가 딸려요. 그래서 그동안 안 냈던 걸 찾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26년도에 이제 가맹거래사가 제일 먼저 실시가 됩니다. 3월 초에. 그러면 가맹거래사 26년도 기출문제까지 여기서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경지사는요? 아직 안 봤어요. 경지사는 아직 시험 일자 공고가 안 됐지만 보통은 가맹거래사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경지사 보고, 그 다음 노무사가 실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처리가 되는 게 문제풀이 강의예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기본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 건너뛰고 4데이즈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다 어떻게든 맞춰 넣긴 했어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작년에 이제 들었던 분들이 많이 합격자 분들 중에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안 봤으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전혀 몰랐을 거래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강사를 그만두면 저는 공단의 출제위원을 지원해 보려고요. 저는 여러분을 꽈랑 낼 수 있어요. 어디를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딱 거기 건들잖아요. 그럼 이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6회 중에서요, 5회가 다 꽈락 점수가 나오십니다. 평균 점수 딱 이렇게 내보면 전부 다 꽈락이 돼요. 여러분 평균 점수가. 그 정도로 난이도 조금 있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해요. 경영학개론을. 되게 만만하게 보시더라고요. 그죠? 왜 그러는 걸까? 그죠? 경영학개론 표점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빈 구멍을 좀 찾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정리해놨죠. 그럼 3월에 다시 정리해놓은 거 들고 진도별로 예습하고 와서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 어때요? 틀린 거 다시, 왜 칠판 왜 이래? 자, 틀린 거 다시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정리 노트에 다시 재정리를 해놓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돼요. 이러면 벌써 1, 2회독 하고 여기서 다시 3, 4회독 아주 깊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나는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1차만을 목표로 하는데 이 커리큘럼 그대로 못 따라온다. 양이 많다. 이러면 2차 못 하세요. 2차는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하셔야 된다. 소화를 하셔야만 하는 거다. 이건 슈드야, 슈드. 캔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데이즈 특강인데, 뭐 유명하죠? 우리 학원 4데이즈 특강은? 유명해요. 잘 모르셨죠?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막 이것만 듣고 막 시험장 가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물론 점수는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특강인데, 경영학개론은 칠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틀에 걸쳐서 경영학개론 전체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 제가 나름 되게 애엄마고 아줌마여서 그죠? 주접 떨고 주책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제가 나름 이렇게 연간 강의 계획 세우고 책 새로 내고 할 때 어느 정도 다 디자인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거,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다 통일적으로 맞춰서 여기가 그냥 완전히 1년 동안 했던 모든 거를 다 압축 정리해주는 강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지금 안 해놓은 게 있죠? 뭐 안 해놨어요? 뭐 안 해놨어? 경지사 기출 정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지사 기출까지, 경지사 26년도죠? 26년도 기출까지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그죠? 경영학교를 못 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4데이즈 특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원점수 입력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링크를 보내거든요. 우리 학생들 평균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 평균 보면 60대 중후반이에요. 평균이. 우리 학생들 1000몇 명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평균 내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체 응시생들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이대로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크게 여러분이 경영학개론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경영학개론 점수가 낮아요 라고 하면 일단 따져봐야 돼. 4데이즈만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만큼 인풋을 드렸나요? 따져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도 해주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쏟아붓고 하면 분명히 경영학개론에서 뭐 100점 뭐 늘 나오고요. 그죠? 하나 틀려서 97.5 늘 나와요. 우리는 원점. 그래서 수두룩하게 나와요. 97.5 작년에 열 몇 명이었어. 내가 1000명 정도 점수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완전 상위권에는 90점 이상은 뭐, 그죠?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대로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된다. 했죠? 앞으로 여러분한테 놓인 이제 계획, 강의들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와서 기본이론 강의인데, 기본이론 강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요. 여기서 모든 걸 외우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외울 수 있으면 그건 고시공부가 아닙니다. 고시공부의 개념 정의를 아시죠? 고시공부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쵸? 머리가 하얘지죠? 왜 물어봐? 그냥 말하지 말죠. 물어보지 마.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박아줘.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다들 있는데 여러분 고시공부는 칠판 이상해요. 자, 고시공부는 자, 고시공부는 반복이에요. 고시공부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너무나 많은 양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한 번 읽고 한 번에 다 끝내거나 기억할 수 없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공부는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보면서 점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게 고시공부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한 번 봤던 거 두 번 보는 거 너무 지루하고요. 재미없어요. 그럼 고시하고 안 맞으시는 분이에요. 고시공부는 딱 정해진 게 있고 그 반복된 루틴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가 좋은 거지. 매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봐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한 번만에 모든 걸 다 외우고 모든 걸 다 똑같이 써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는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두 문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말씀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말해준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암기 병행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교재는 요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교재는 크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옆에다 제가 쓸게요. 얘는 자, 첫 번째는 뭐냐? 1편은 이론편이에요. 2편은 문제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지금은 뭐 문제도 봤다 이론도 봤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대로 다 들고 다니시지만 나중에 가면 요렇게 분철을 하시더라고요. 분철을 해서 스프링을 한 다음에 요 이론편 있잖아요. 요 이론편을 열심히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 준비할 때 예습용으로 보세요. 그치? 뭔 말인지 아세요? 다시 와서 이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예습하고 와가지고 실전처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고 이거라 그랬죠? 그럼 예습을 할 때 저 이론편에다가 모든 걸 다 정리해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이론편을 열심히 뭐합니까? 시험 직전에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쫙 하고 이걸로 공부를 쫙 하고 와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분철을 나중에 이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맞게 요거를 보고 싶으면 요걸 보고 요걸 보고 싶으면 또 요걸 보고 왔다 갔다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몰아가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론편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론편입니다. 우리 이론편은 뭐 잘 안 보이시니까 뭐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는 정말 어때요? 책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설명을 최대한 교수님 문장을 최대한 건들진 않았지만 교수님 책 문장을 그래도 조금은 읽기 쉽게 제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 체계를 잡고 그 다음 기본 개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그냥 다 써놓은 거야. 하나하나. 그쵸? 자, 그 다음 암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암기할 거는 요렇게 옆에다가 두 문자로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암기할 거는 얘다. 이렇게. 그쵸? 그럼 얘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키워드 표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되게 많죠. 그럼 시험 전날에 내가 지금 이론편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텍스트를 처음부터 다 읽으면 하루 전날에 5과목 다 못 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압축하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압축과 정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고시촌에서? 고시촌에서 압축하고 정리하는 방법 뭐야?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준비하듯이 하면 안 돼요?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어떡합니까? 안 하나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네, 뭐, 라떼는 그 약간 학점 낮으신 분들이 이걸 준비를 많이 했어. 그 부족한 학점을 메꾸기 위해 자격증을 따야겠다. 막 이러면서 라떼는 많이 이렇게 그 학점 낮으신 분들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다들 야무지게 학점 관리도 많이 하시던데 뭐 1학년 때부터 아싸리 로스쿨 생각하고 막 학점 미친 듯이 관리하고 노무사도 뭐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 더 가점 포인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 중에 뭐 다 완벽하게 하더라고 요즘 친구들은. 왜 그렇게 인간적이지 못해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은 근데 딱 분위기가 굉장히 인간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 우리 보통 교수님 슬라이드나 PPT 같은 거 그대로 출력해서 그거 막 열심히 보죠. 그죠? 그 달달달 외우죠. 그거 가능해요. 왜? 몇 장 안 되니까. 근데 고시 공부는 몇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법만 뭐 2차 책 봤어요, 노동법? 1000몇 페이지예요. 그러면 뭐 노동법 하나만 봅니까, 여러분? 행정장송 봐야죠. 그리고 민법도 지금 여러분 물권법을 안 보고 뭐 가족법 안 본다 해도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안 그런가? 뭐 보강 몇 번 했죠? 몇 번이 아닐 건데. 그죠?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슬라이드 몇 장 뽑아서 계속 보는 거 안 됨. 아니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별도 노트에다 정리해가지고 노트를 이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외우는 거 안 돼요. 이거를 또 손으로 일일이 막 노트 정리하고 막 이쁘게 정리해서 뭐 하고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이거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고시촌에서는 정리 같은 거 수험생들이 직접 잘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떡하나요? 어떡하긴요. 밑줄로 쳐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끝난 과목이 뭐였지? 민법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치. 끝났을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민법 다음에 지금 나예요? 왜 나랑 대화하기 싫죠? 그죠? 죄송해요. 대화하기 싫은데 자꾸 말 걸어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나 지금 저 여자랑 대화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말 거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다음이 전거죠? 뭐 한 거 있어요? 노동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했어요? 그럼 사회보험법 밑줄 정리 다 해놨어요? 밑줄 정리 개념이 지금 자체가 아예 없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원래 나를 제일 먼저 만났어야 됐는데. 근데 나도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쫙 줄글이 있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밑줄을 쳐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적 관리법은요.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학자가요. 이 과학관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밑줄을 치는 거야. 과학관리 원칙. 그죠? 그럼 이 과학관리 원칙이 뭔지 제가 요 내용으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 요 키워드가 아래에 하나하나 제목으로 분설돼서 상세히 서술이 돼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 표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화는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작업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작업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쫙 이제 키워드를 내가 또 찾아줘. 그래서 생산성을 최대로 여기 보면 생산성을 최대로. 그래서 여기에 맞는 작업 원칙 관리 방법. 이렇게 다 쳐줘.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하루 전날에는 뭐만 보게? 이 텍스트 다 읽어요? 아니요. 제목, 과학적 관리법. 얘는 과학관리 원칙을 얘기한 거지. 과학관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표준화다라고 하는 걸 시켜놓는 거야. 표준화는 생산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작업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거지. 지금 저 뭐 했어요? 밑줄 친 거, 제목하고, 목차하고, 밑줄 친 거만 읽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확 줄어요. 고시촌에서 정리는 내 노트에다가 이쁜 볼펜으로 그지? 이쁜 볼펜으로 글씨 이쁘게 써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정리가 아니에요. 밑줄 정리가 기본이에요.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나랑 하나하나 이 밑줄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본인이 독서실에 가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밑줄 제목 보고 밑줄 보고 제목 보고 밑줄 보고 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체 텍스트 다 읽을 필요 없이. 이게 포인트야. 고시 공부는. 됐어요? 그래서 이 밑줄 정리가 돼 있어야 언제든 내가 이 책을 꺼내서 내용을 열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앞에 딴 과목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학교를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 가서 선생님 이론편에 왜 이렇게 제가 볼 게 없죠? 볼 게 없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줄은 그죠? 눈부신 형광펜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죠? 알죠? 그 노란색 아니면 그 주황색 있잖아. 아니면 그 분홍색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뭐 밑줄 펜까지 정해주나요? 뭐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고, 형광펜 쓰실 거면은 너무 눈부신 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책을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요즘에 되게 쿨한 학생들은 막 하고 책을 하나 더 사더만 고마워요. 그죠? 책 팔아줘서 너무 고맙지만, 굳이? 그죠? 굳이 왜, 책값도 비싸 죽겠는데 요즘 왜? 그러니까 하나를 사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려면 형광펜을 약간 좀 그 흐린 거 파스텔 톤으로 쓰시는 게 눈 제일 안 피곤한 거 그걸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수업 시간에 쳐준 밑줄은 그냥 볼펜으로 하세요. 파란색 볼펜. 요즘에 고시생들 쓰는 볼펜은 뭐 제트 스트림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브라래. 그죠? 죄송해요. 그럼 만화죠? 아무튼 제브란가요? 아무튼 그 볼펜들 이렇게 밑줄 칠 때요. 똥 안 나와요. 고시생들 쓰는 펜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파란색 볼펜으로 밑줄을 좀 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요거까지, 밑줄과 키워드까지 잡아내는 거. 이게 저랑 수업 시간에 할 책 정리예요. 설명하고, 책 정리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아직 안 끝났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이론편 보면, 여기 보실까요?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제가 요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해놨어. 근데 여기는 이제 제 원고 파일이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조금 진한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두 문자. 제법, 이거 봐봐. 제법 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옆에 스토리가 있어. 제법 이자가 높다. 어이없죠? 저도 어이없어요. 제 책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에 저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요. 제법 이자가 높았잖아.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캐롤이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제적 책임, 2번 법률적 책임, 3번 뭐 윤리적 책임, 4번 자선적 책임, 5번 이상한 거. 그러면 두 문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0.5초 컷이에요. 마킹까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두 문자 다 따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잘하시라고 옆에다 스토리까지 다 써놨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해온다? 그럼 이제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볼까요? 그 다음 이제 문제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요.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좀 시켜보려고 해요. 설명은 뭐 직설적으로 해요. 뭐 돌려서 교양 있게 말하는 법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경영학은 그게 문제예요. 되게 교양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냥 다 설명할 거예요. 가장 쉬운 예시 들으면서 가장 원초적이고 쉬운 예시 이런 거 들으면서 그냥 직설적으로 다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책 정리를 해줘요. 문장 찾아주고 키워드 찾아주고 그럼 여러분 밑줄 다 치셔야 돼. 됐죠? 책 정리 이 자리에서 다 하고 가세요. 하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하죠? 그럼 복습을 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오면 다음번 수업 시간에 제가 뭐부터 하고 시작하겠어 수업을 문제풀이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무지하게 많겠죠.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공단에서 나온 모든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문제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경지사나 가맹거래사 쪽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 거기 수험생들도. 왜냐면 거기 1회차 문제부터 지금 최근 문제까지 정리해놓은 기출문제집이 없거든요. 거기는. 뭐 최근 3개년 이런 거나 있지.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문제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비슷한 문제들은 요렇게 묶어서 그죠? 1, 1-2, 1-3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놨어. 묶어놨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1번만 풀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막 시험 하루 전날에 다 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하루 전날에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긴 한데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1번만 푸는 거야.
2번만 풀고 3번만 풀고 다시 2 다시 3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1월인데 벌써부터 시간 없지 않으시잖아요. 벌써부터 없나요? 아니잖아. 지금 많잖아 약간 시간. 이거 노무사 공부하면서 약간 밤 11시에 자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더 일찍 자요? 아니죠. 더 일찍 자진 않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수업 저녁까지 있나? 저녁까지 뭐 수업하고 나면 이제 복습을 그럼 안 하나? 복습을 하고 하면 그래도 밤새진 않잖아요. 뭐 새벽 3, 4시까지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시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숨쉴 구멍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별표는 다 표시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럼 이제 여기 오시면 옆에 해설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해설은 바로 옆에 있고 두 문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있고. 근데 요렇게 하나의 테마에 대한 해설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1-2, 1-3까지 내가 다 해설을 똑같이 달아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해설은 다 여기에다 몰아놨고요. 해당 문제에서 해당 지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뭔가 필요한 해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만 딱딱딱 문제 옆에다가 가볍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별표 한번 볼게요. 자, 별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별 3개 노무사 빈출이에요. 그럼 이건 반드시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별 2개야. 별 2개는 우리 시험에서는 뭐 2번 이상 나온 적이 없는데 다른 시험에서 계속 나와. 그럼 우리 시험도 나오거든요. 다른 시험 계속 나와서 아 이것도 출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별이 하나야. 확인 정도 해둬라. 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일회성으로 낸 것 같은 거. 되게 좀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나오지가 않고 있다. 이거 약간 일회성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애들. 그럼 나중에 정말 급할 때는 이런 애들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론편에 해설이 있다 없다? 이론편에 해설도 없어요. 됐죠? 이론편에 해설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하시는데 너무 이것까지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문제편 해설을 그럼 보세요. 해설을 외우세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냐면 자, 이론 열심히 배워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테일러 아저씨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게 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론편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이론편.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문제편. 문제편으로 이론을 적용을 해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론편에서 봤던 이 설명이 문제 해설에 있는 요 설명으로 대체되면 난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문제편 해설 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론에 이런 내용이 조금 없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한다? 여기 문제편에 있는 것을 이론편으로 옮겨서 단권화 시키세요. 단권화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죠. 대면 하죠. 첫날이라. 그죠. 단권화란 말 들어봤어요? 단권화라는 작업을 보통 해요. 수험생들이. 이게 뭐냐면 너무 자료가 많아. 그 강사님들이 막 자료 많이 준단 말이에요. 1차는 별로 안 주지만 2차 같은 경우에 막 자료가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은 책 봤다가 자료 봤다가 또 다른 자료 봤다가 또 다른 자료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어떻게 돼? 시간 손실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모든 자료나 내용 자체를 그냥 하나로 다 합쳐요. 그래서 여기 이 단권화 시킨 교재만 그냥 기동성 있게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문제편 해설에 있는 내용이 나는 이론 쪽에 좀 더 추가 보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로 몰아서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뭐만 볼 수 있게 이론편이다라고 하는 걸 문제풀이 강의 진도별 모의고사 볼 때 예습용으로 볼 수 있게. 뭔 말인지 알겠죠? 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이론편에 단거나 하고 이거 가지고 다시 문풀 강의 오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분철해 놓은 거야. 그래서 딱 분철해서 저도 지금 이거 이론편이거든요. 두껍죠 이론편. 그죠? 이론편에다가 다 단거나 해서 문풀 강의 땐 이제 이걸로 예습 쫙 하고 와서 모의고사 실전처럼 봐보고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럼 다시 이론편 열어가지고 정리하고 됐죠? 그래서 결국 여기다 다 모으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을 제가 믿지 않아요. 잘 정리를 안 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4데이즈 특강 교재 자료에 제가 다 압축적으로 넣어놓긴 할 겁니다. 그것만 믿고 정리 안 했어요. 잘했어요. 그죠? 알겠다. 잘했다. 그죠? 근데 그 경우 나중에 가면 4데이즈 교재가 그렇게 나올 예정이니까 정리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정리하지 마. 대신 뭐는 꼭 해야 돼? 문제는 꼭 풀어오세요. 그날 복습하고 문제라도 꼭 풀어오세요. 알겠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뭐 밥 먹고 이럴 때 혼자 밥 드시죠? 이 주변에서. 아니요 이제 밥터디 뭐 이런 있나요? 밥터디도 있어 신림동에. 아세요 여러분?
근데 참 어색하겠죠.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쵸? 아, 그냥 혼자 먹고 말지. 굳이 또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그것도 약간 좀 피곤합니다. 밥 먹을 때 너무너무 내가 심심하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이게 더 체할라나? 그쵸? 자, 빈칸 퀴즈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지문들 토대로 해가지고, 빈칸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뚫어가지고, 좀, 선생님 너무 빨라요. 재생 속도를 늦추면 돼요. 그쵸? 선생님, 재생 속도를 여러분 늦추면 돼. 그래서 재생 속도 조금 늦춰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씩 하나씩 떠. 그러면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 뭐지? 밥 먹으면 생각해봐. 모르겠네. 그럼 정답 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이동 시간 중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 많이 하고, 혼자 밥 먹을 때 좀 민망하니까 눈 둘 곳이 없어서, 뭐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많이 하세요. 기출지문 토대로 해서 한 거라 나쁘지 않다. 근데 아마 이게 전략경영 쪽에 제가 하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댓글로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어. QR코드도 해놨어요. 나중에 사진 찍을 거면 나도 같이 찍을 거야. 자, 아무튼 농담이고. 자, QR코드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띄워놓을게요.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는 질문을 다 카페로만 받아요. 학원 게시판으로 제가 받질 않아요. 확인 안 합니다. 제가 아예 학원 게시판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카페로 다 모으고 있는데, 카페는 제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은 등업 신청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등업 안 해도 돼요. 등업 안 해도 여러분은 Q&A 1차용 Q&A 게시판, 1차용 자료 게시판 그냥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됐죠? 그러니까 등업 신청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가입하고 그냥 조금 스크롤 내리면 아래쪽에 1차용 Q&A, 1차용 뭐 자료 게시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거기 1차용 Q&A 게시판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왜 카페로 질문을 받느냐, 왜 학원 질문 게시판 이용하지 않느냐, 뭐 가끔 궁금증이 많으신 학생분들은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동일 질문 너무 많아요. 저 비효율적인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비효율적인 거 정말 싫어요. 되게 화가 날 정도, 분노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계속 달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동일 질문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카페로 질문을 받으면 이제 그 질문이 데이터로 남아. 그럼 여러분이 검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 여기 다 있어요. 진짜 똑같아. 물어보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 진짜 여기 있네? 이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일 질문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뭐 때문이다? 데이터 만들려고 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 질문 게시판만 가끔 잠 안 올 때, 잠 잘 오시겠지만, 자, 잠 안 오실 때 질문 게시판만 쭉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남이 한 질문, 거기에 달린 답변을 보면 뭔가 갑자기 이런 거였구나. 나도 이거 몰랐었네. 하면서 이해가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 안 올 때 누워가지고 막 인스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카페 1차 질문 게시판 하나씩 하나씩 게시글, 그죠? 이정글 눌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은근히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질문은 무조건 다 여기로 받아서 질문 창구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저는 없어요. 있는데 공개 안 해요. 굳이 뭐, 그죠? 다 여기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카카오톡, 그죠? 카카오톡 뭐 해봐야 뭐 사진이나 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개론 잘 해놓으시고, 1차 시험 잘 보시고,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 결과는 그냥 경영학개론 고득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저랑 같이 제가 하자는 대로 조금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집엔 안 가고요. 가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5페이지.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오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랑 찬찬히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봅시다. 원래 좀 회차가 길면 판서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판서 다 한 다음에 다시 책 돌아가서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손도 아프고 이렇게 되면 막 강의 시간이 혹시 타이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짓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서 노트는 자료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다. 됐죠? 그래서 그 판서 노트 한번 보시면서 거기다가 수업 들으면서 가피를 하셔도 좋아요. 가피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책에다가 바로바로 필기하고 같이 밑줄 정리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죠? 여러분 공부 타입에 맞게 저는 다 소스는 준비해 놨거든요. 네, 공부 타입에 맞게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선택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얘 되게 귀엽던데 와서 선생님 저 이 펜 쓸까요? 저 펜 쓸까요? 막 이런 것도 물어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쓸까요? 막 이러면서 저도 막 뭘 쓸까요? 막 이러면 막 이러는데 요즘에는 조금 선택 그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죠? 라떼는 막 나는 태어났을 때 군사 정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라떼는 씨 하라면 해. 막 이러고 네 하면서 그냥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런 민주주의 가치관에 이제 많이 이제 이 체화가 돼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의견 제시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거기서 더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선생님 저 선택이 어려워요라고 하면 본인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타입으로 공부하는 것 같고 전공은 사실 뭐 경영학에서 조금 알고 막 이렇게 조금 백그라운드 지식을 주면서 근데 선생님 그럼 난 교재를 뭘 고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조금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냥 와서 선생님 저 교재 뭐 볼까요? 이러면 이제 나 뭐 해야 돼? 방울을 흔들어야 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막 쌀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 하라고 하신다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정보를 주면 제가 유의미한 코멘트를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선택이 어렵다면 질문을 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경영학 서론이에요. 자,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 경영학은 대체 뭐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학문 자체의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구 대상이 뭐야를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그렇죠? 야, 법학이 뭐야? 생물학이 뭐야? 경영학이 뭐야? 이렇게 어떤 학문의 개념 정의를 물어봤을 때는 연구 대상을 한번 고민해봐라. 자, 그럼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거기에서 이렇게 개념정의 공통 개념 정의를 한번 뽑아봤어요. 경영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자,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예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체계적인 활동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경영활동이다.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알았어. 조직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건 그래 뭔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나는 이익이다 라고 하는 걸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 극대화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조직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일을 시킨대. 아니 그럼 대체 효율적인 건 뭐고 효과적인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자. 자,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 양가로 2번 내용부터 볼게요. 효과성 또는 유효성이다라고 한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문을 한 번쯤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얘는 effective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경영학 책은 해외 저서들을 많이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 교수님들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문 표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좀 세기를 박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약간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땐 제가 반드시 영문 표시 꼭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토익을 700점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영어에 흔들리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조금 한두 번은 그래도 눈으로 좀 익히셔야 되는 영어들입니다. 자, 그럼 얘 효과성 또는 유효성이다 라고 하는 걸 저희는 effectivenes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보시면 기대했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가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않아요? 경영학이 이게 문제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효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경영학 책에 무슨 기업은 효과적인 기업이다. 그럼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 기업은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기업이다. 그럼 선생님 목적을 달성 못하는 회사도 있나요? 있죠. 1분기 목표 생산량 500개 계획을 딱 세웠어. 근데 1분기 동안 예를 들어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500개 생산량을 못 채우는 회사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그 회사를 뭐라고 하는 거야? 효과적이지 못한 회사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개념이 바로 효과성이다. 그럼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따지는 게 바로 뭐게요? 효율성인 거예요. 그럼 효율성은 뭔데요, 선생님? 효율성은요,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 아, 너 목적 달성했어? 너 1분기에 목표 생산량 50개 달성했어? 근데 얼만큼 비용 들여서 달성한 거야? 너 인풋 대비 산출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따지는 게 바로 효율성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는 회사이네? 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목적을 얼만큼 노력해서 달성한 거야? 라는 효율성을 따졌었어요. 그래서 마치 효과성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돼야 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에 요 훌륭한 회사들은 보통 뭐 한다? 양자 모두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거. 자, 여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네요. 자,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자, 그래,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모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구나. 야, 그러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아, 조직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의 여부를 말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얼마큼 노력해서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효율성을 논하게 되는 거지. 보통 기업은 이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를 추구하고 있어. 그렇죠? 자, 그렇구나. 근데요, 점점, 그러면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자, 가볼게요. 자, 경영활동. 자,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에, 경영활동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건, 그래, 목적 자체를 달성하는 거. 그렇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자, 조직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거. 그리고 이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근데요, 점점점 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 경영활동의 목적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하고 가보면 여긴 됐어. 다 건너뛰어도 되고 7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마이클 포터이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야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또 뭘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렇게 가치사슬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줍니다. 그럼 우리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야, 기업의 목적은 이 마진을 남기는 거지.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요구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윤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점점점 증대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 걸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저 위에다 좀 쓸게요. 판서를 생략하고 하려다 보니까 여백이 많이 없네요. 자, 잠시만요. 이게 어딨죠? 그 노트가 어디서 나오죠? 노트가 어디서 나오죠? 이거죠? 자, 갑시다. 오, 좋았어. 자, 가볼게요. 아예 그냥 가볼게요. 자,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자,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조직의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경영이다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연구한 학문이고 얘는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점점점 뭐한다?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모형들이 나온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모형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다. 마이클 포터입니다. 자, 그럼 이 아저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업은 결국 뭘 추구한다?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걸 추구한다. 그럼 이 가치다라고 하는 걸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가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조금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통 자, 가보면 기업이 가치를 만드는 방법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업이요 밖에서 원자재를 하나 사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원자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에 투입을 해줍니다. 생산 라인에 그 원자재를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옷 공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 동대문 시장 가서 옷감을 떼온 거야.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이 투입물을 뭐 하겠어요? 자,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아웃풋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열심히 옷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옷감 가지고 만들어내겠죠. 옷 생산.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생산을 해서 이제 뭐 할까요? 이걸 시장에 풀어야죠. 유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물류를 통해서 다 시장에 쫙 풀어. 그럼 내가 물건을 시장에 판다고 해가지고 풀어놨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건 잘 팔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뭐 합니까? 인플루언서한테 협찬도 해주고 광고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럼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뭐 했겠어요? 물건을 사줬겠죠? 그럼 요즘에 물건 사고 아이고 잘 가세요 사요나라 우리 다시 보지 맙시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팔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뭐예요? AS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기업의 이익이다. 즉 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낸다. 아니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물어봤더니 나는 옷감을요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 주고 떼었거든요. 근데 이 5,000원짜리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요 바깥에는 얼마에 팔았게요? 저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저 옷감이라는 일정 가치가 있는 원자재를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얼마 남겨 먹었어요? 10,000원 남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이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는지 아십니까? 부가가치라고도 해요. 부가가치. 왜? 활동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어떻게 돼? 가치는 점점 많이 창출되니까. 그렇죠? 그럼 가치를 창출하는 요 직접적인 활동들을 우리는 이 마이클 포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활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주요 활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주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원활하게 쭉 연결이 돼야지 나 계속 돈 버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이 활동이 단절되면 나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못 벌어요. 모든 활동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활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매 활동. 그지? 이 구매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옷감을 사오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장 부지를 산다든지 우리 회사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자산을 구매하는 활동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 구매 활동이에요. 또 뭐도 있을까요?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일련의 주요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을 관리한다든지 인사관리. 그렇죠?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 조직의 구조다라고 해서 조직 구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러한 모든 활동들. 그렇죠?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얘는 주요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아니면 지원 활동 이렇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활동과 이 주요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 활동들이 잘 어우러져야 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가장 극대화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가치사슬 모형 포터의 주장이에요. 됐죠? 자, 그럼 앞에서 연결은 좀 됐죠?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건 경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건데 경영은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럼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면서 조직의 목적이 확장되고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야. 가치 창출. 그럼 이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 뭐라고 한다? 주요 활동. 그럼 이 주요 활동이 돈 버는 거를 도와주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보조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나와요. 그렇죠? 문제 어떻게 나올까?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상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갔죠. 옛날은 그렇게 그지 호시절은 다 갔어.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는 뭐까지 막 드럽고 치사하게 물어본 줄 아세요? 주요 활동의 순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개념 정의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개념 정의 안 읽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념정 이런 거 내면 이제 싹 다 틀린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마이클 포터 가치사슬 모형입니다. 중요하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기출 테마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야, 기업이 그렇게 돈만 벌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기업의 목적은 이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모델인 건데 우리 캐롤이다 라고 하는 학자는 요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4단계 모델이다 라고 해서 캐롤이라는 학자가 나와요. 캐롤.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이게 이 학자 이름 외우는 거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이 비전공자예요. 경영학 비전공자. 그 사람은 대학교 가서부터 지금 뭐
대학교 가서 20년 지금까지 법학만 공부한 사람이어가지고 비전공자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저는 너무 오래 봤으니까 이런 게 어려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사회적 책임의 4단계 모델, 캐롤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모델이 있어. 그때 벌써 너무 어렵대. 그죠?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이 프로 고시러였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고시생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문자 이런 거 되게 기가 막히게 따거든. 유치하게. 잘 기억나, 근데.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잘 기억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울 준비 나 벌써 돼 있어. 너무 창피할 준비 돼 있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니? 그래서 캐롤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간대. 미쳤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부끄럽다. 내가 얼굴이 다 빨개진다고 네 얘기를 듣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오는 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죠? 유치하지만 그래 캐롤. 아, 캐롤을 부르면서 신나게 계단을 올라가 볼까? 그래서 4단계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캐롤이라는 학자는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1차적 책임이 뭐냐? 사회적 기업이 부담하는 그 1차적 책임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게요? 이게 바로 경제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책임이다. 경제적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객관식 문제 내면 다 틀려요. 왠지 아세요? 사회적 책임? 돈 밝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적 책임 이건 절대 사회적 책임 관련 없어. 이러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푸시다가 다 틀리거든. 자, 그러면 왜 경제적 책임이냐면 기업은 영리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유지되고 영속되지 않는다면 제가 편안하게 쓰고 있었던 이런 물건들을 더 이상 조달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돼? 사회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영속해야 되고 그 다음 아주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너 일자리 창출 계속 해줘야 된다 사회에.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책임.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투자든 뭐든 그 다음에 논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차적 책임을 내가 이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2차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2차적 책임이 바로 뭘까? 법적 책임이에요. 법도 안 지키는데 무슨 도덕과 윤리를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종 법률을 준수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뻔히 나올 거고요. 법 지키고 나면 이제 3차적 책임이 나오겠죠? 3차적 책임이다라고 하면 이제 뭐 나오겠어? 윤리적 책임이지. 법에 규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것이 뭔지 그 올바름을 경영활동 목적으로 삼아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서 이제 윤리적 책임까지 다 부담하면 그때 가서 4차적 책임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뭘까요? 자선적 책임이에요. 지역사회 투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시켜주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자선적 책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제법 이자. 제법 이자가 높구만. 제법 이자가 높구만. 그럼 내가 이제 민법 배웠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이자가 높네? 너무 신나. 캐롤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그죠? 자, 미쳤죠? 그죠? 미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돈 밝히지 말아라. 돈만 밝히지 말고 이런 것도 목적으로 해라. 이거면 된 거 아니냐. 아니,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뭐게요? 지속 가능 경영과 윤리 경영입니다. 이제 기업의 목적은 돈만 버는 거 안 돼. 그렇죠? 돈 벌고 난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행하는 거 안 돼. 기업의 목적 자체는 뭐가 돼야 돼요? 기업의 목적 자체는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윤리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돼야 돼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또 다른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한번 들어는 봤죠? 그럼 이제 뭐래요? 지속 가능 경영 뭐라고 설명해요? 보통?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는 거다 막 이러죠. 그쵸? 경영하기 그게 문제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이 지속 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요. 자, 모든 게 다 지속 가능해야 돼.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활동도 그렇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도.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 그리고 기업의 활동 등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러려면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저희가 되게 멋있게 그냥 표현한 것 뿐인데 이 모형 자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제적 수익성이에요. 왜 그럴까? 왜 경제적 수익성이다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걸까? 여기 한번 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네가 계속 뭐 해야 돼? 유지돼야 돼. 미래 세대까지 너네의 활동, 너네의 제품 이거 전부 다 영속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성이다 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이 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뭐 해야 돼? 미래 세대한테 잘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한 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적 건전성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활동하고 뭐 하려면 너의 백그라운드, 너의 인프라인 사회 자체도 계속 유지가 잘 돼야지. 그래서 세 번째 요구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사회적 책임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게 지속가능 경영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지사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실어놓긴 한 겁니다. 자, 그럼 윤리경영이다 라고 하는 건 경영활동 자체 기준이 뭐야 된다? 경영활동 자체 기준이 뭐야 된다? 윤리여야 된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 여러분. 옛날에는 경영활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이익, 매출액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경영활동의 기준, 목적 딱 이게 돼야 돼. 그래서 경영자의 모든 의사결정은 다 뭘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이익이 얼마가 날 거냐. 근데 그러면 안 돼. 경영자야. 이제부터 네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무조건 그 의사결정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윤리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요 아래다 쓰겠습니다. 그래? 그럼 윤리가 뭔데? 그 윤리는 올바른 것이지. 아, 그러니까 올바른 게 뭐냐고. 여기에서 썰대립이 일어나요. 자, 여기는 우리 공사공단 이런 데서 좀 주로 나오는 건데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 두 개만 소개할게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나와. 공리주의에 의하면 올바른 게 뭐예요? 다수의 행복. 다수의 행복? 그지? 다수가 행복하면 뭐야? 그게 올바른 거다. 소수가 희생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문제 있겠지. 얘는 너무 결과지향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뭐 한다? 정의적 접근이라든지. 정의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 공리주의 접근. 정의적 접근. 얘에 의하면 올바른 게 뭘까? 절차적으로 모든 게 공정해야 돼.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이 원리들이 확보가 되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접근이에요. 자, 또 어떤 것도 있을까? 도덕 권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도덕 권리적 접근? 그럼 얘는 뭐게요?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게 실현되는 거. 그게 옳은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좋겠다. 됐죠? 맥락 다 잡혔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읊으면서 쭉 봐자. 그러면 이게 복습할 게 없어. 자, 보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건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 야, 근데 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더라. 마이클 포터는 조직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이익 극대화, 이익 창출. 근데 이렇게 돈만 밝히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돈 벌고 나면 이제 네가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무들도 너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랬더니 이제 여기 와서 뭐라 그래? 아니야. 돈 벌고 나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 뭐가 그냥 바로 직접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지속 가능성이나 윤리 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영활동의 목적이 돼야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이 챕터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괄을 했으니까 내용 한 번만 잡아봅시다. 자, 내용 잡아보면 다시 가치사슬 모형으로 와볼게요. 7조. 필기 안 한다더니 그죠? 못 참고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갑시다. 마이클 포터. 자, 가치사슬이란 첫 번째 줄 부가가치 창출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이 가치 놓고 갔잖아. 그지?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래. 와, 답 나왔다.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관여되는 활동, 직접 관여하는 활동이 무슨 활동이야? 주요 활동이고.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활동 무슨 활동이야? 보조 활동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주요 활동. 그럼 주요 활동에서 키워드 찾아보세요, 여러분. 키워드 어딨어? 쭉 읽어보니까 키워드 어딨어? 아, 힌트 다 줬잖여. 두 번째 줄 직접이지. 그치? 이거 딱 직접 단어 보면 여러분 다 내용이 연상되잖아요.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가 있지?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부 물류 투입이다 라고 하는 게 있대. 내부 물류 투입.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생산 라인에 원자재를 갖다 주는 활동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원자재 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운영이나 생산 이렇게 표현이 들어올 거고. 외부 물류는 뭐야? 만든 물건을 이제 바깥에다 실어다 나르는 거지. 시장에다 풀어야죠. 시장에 풀어놓는다고 해서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마케팅 따로 해야 된다. 요즘에 물건 딱 팔고 잘 가세요 사요나라 아니라 그랬죠.
그 고객에게 계속적으로 이 가치 자체를 창출시키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가는 거죠. 됐죠? 개념정의 절대 안 읽거든, 여러분. 읽어야 돼. 자, 갑시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자. 출제위원이야. 개념정의 문제 내면 뭐 내고 싶어요? 이거 모를 리 없잖아. 이거 모를 리 없잖아. 그지? 내부 물류, 외부 물류도 잘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AS는 은근히 몰라요. 그지? 난 이거 내가 개념정의 한번 문제 내면 다 틀리던데? 자, 그럼 사후 서비스는 뭐냐? 제품의 가치를 뭐 하는 거? 유지, 강화하는 모든 활동. 그래서 물건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 무료로 수리해주죠. 그치?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념정의 하나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AS 정도는. 보조활동이요. 읽어보세요. 키워드 찾으세요. 키워드 어딨어? 간접 끝. 그치?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언제 다 읽어. 그쵸? 간접. 그럼 여기 뭐가 있지? 아, 회사 인프라. 아니면 인적 자원 관리. R&D. 그쵸?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문제 나왔을 때 지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늘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중 기업 마이클 포터에 따른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늘 정답이었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봅시다. 구매 조달.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면 이제 또 바로 다 틀려요. 자, 꽈랑 낼 수 있다니까 나는. 자, 그러면 얘는 선생님 왜요? 왜냐면 이 구매 조달이다라고 하는 것과 뭐를 많이 헷갈리시게요? 이거요. 내부 물류.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사왔잖아요. 옷감을 사오는 건 구매 관리 활동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구매 활동과 내부 물류 조달 구분을 못 하세요. 자, 근데 구매 조달 활동은요. 딱 보시면 여기 키워드에서 자 볼까? 여기 보시면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구입 활동을 말해. 그럼 원자재를 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건물, 땅 이런 것까지 모두 일반적인 구매 활동 모든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치? 원자재 사왔으면 원자재를 뭐 하는 거야? 원자재 사와서 조달하는 게 주요 활동인 거고 원자재 이외의 것까지 다 사는 활동은 보조 활동인 거야, 여러분. 알겠죠? 이거 두 개도 내가 싹 섞어가지고 지문 내면 그냥 바로 다 틀리더라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치사슬 분석은 됐고요. 이건 조금 약간 이건 약간 좀 컨설팅 회사 이런 거에서 좀 뭐 컨설턴트 정도라면 좀 볼만하지만 별로 의미 없다. 수험가에서는. 자, 근데 이제 단순히 기업이 가치만, 즉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라고 하면서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우리 캐롤이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자, 경제적 책임이래요. 이윤 창출을 통해서 영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예시 체크하세요. 이윤 극대화,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제적 책임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법률적 책임, 법규 준수. 자, 윤리적 책임은요. 여기는 윤리적 기준. 그치? 자, 그다음 4단계 자선적 책임이다 라고 하면 여긴 뭘까? 문화, 기부, 자원봉사. 그쵸? 이런 애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억하자. 제법이자. 그쵸? 자, 그다음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 경영은요.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도 현재와 미래 세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형태 자원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경영활동을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지. 가치를 계속 창출해야 된대.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내용 첫 번째, 경제적 수익성.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자원을 모여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줘야 된대.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내용이 환경적 건전성이었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세대 자체의 복지에 기여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이었지.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의 트리플 바텀라인 3개.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그렇죠? 여기는 혹시 몰라서 그냥 수경사 이렇게 해서 해놓긴 했어요. 두 문자만 기억하세요. 수경사 정도만. 경지사에서는 한번 나왔습니다. 됐고요. 우리 경지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꽂혀있는 느낌인데요. 너무 딥하게 이제 문제를 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는 좀 해드리는데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처음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유엔에서 87년도, 그치? 유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이 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성 개념은 뭐였냐면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환경 어느 정도 미래 세대한테 넘겨줄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경영학에서 이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CSR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 이 R이 포인트예요.
이거 뭐야? 우리 토익 체백이잖아. 그지? responsibility죠? 한마디로 뭐다? 기업이 그래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게 엄청나게 강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판이 있었겠죠. 어떤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기업은 영리 조직인데 왜 자꾸 나한테 책임만 지래? 나 돈 벌려고 원래부터 태어난 조직인데. 뭐야, 이거? 그치?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개념이 CSV인 거야. 그럼 CSV에선 포인트가 뭐였어? 밸류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래, 너가 너의 본 역할인 가치를 창출하면서 너의 의무를 다하자. 그래서 의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의무뿐만이 아니라 가치 창출이란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강조하는 컨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던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경제적 수익성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까지 동시에 강조하죠. 그런 애들이 얘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CSV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뭐가 나왔을까요? ESG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ESG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약간 그잖아. 그렇죠? 죄송해요. 자, 인바이론먼트인가? 그치? 환경. 유학 준비했던 사람이야. 그죠? 유학 준비했던 사람의 이 발음을 보셔라. 자, 소셜이에요. 그럼 이거 뭘까? 사회? 그죠? 그 다음 G, 가버넌스라고 해서 지배구조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거게? 이제부터 기업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너 얼만큼 환경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탄소 배출 이런 거 보잖아. 그 다음, 야, 너 얼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있어? 이거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인권. 너 그래서 산재 너네 회사 얼마나 생겨? 그치?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뭘까? 지배구조 개편이죠. 이것도 잘 와닿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걸 뭘로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사회의 멤버가 다양하냐. 다양성. 그래서 이 사회의 멤버가 아들이 아니고 손자가 아니고 그치? 여성 대표, 아니면 뭐 노조 대표, 뭐 시민단체 대표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 사회를 구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업의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해요. 왜? 옛날에는 기업을 평가할 때 뭐만 봤다 그랬어? 매출액, 이익 이거만 봤어. 근데 이젠 뭐까지 본다? 야 너네 회사 얼만큼 탄소 배출해? 너네 회사 산재 얼만큼 발생하고 있어? 너네 회사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게 보장이 돼 있어?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평가해서 그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업 평가 지표예요. 됐어요? 이게 바로 ESG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ESG 논의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요. 경영지도사에서는요, 이 순서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어요. 되게 짜치긴 했죠? 경제사가 더 어려워, 우리보다. 가맹거래사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러하다. 자, 그럼 윤리경영 갑시다. 그럼 윤리경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윤리경영은 여기에 체크할게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경영활동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윤리. 즉, 선한 거.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경영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구나. 야, 그러면 그 선의지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야? 물어봤더니 윤리다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야. 그럼 이제부터 썰대립 있다 그랬죠. 무슨 썰대립이에요? 뭐가 옳은 건데. 뭐가 옳은 건데에 대한 썰대립인 거야, 얘는. 여기는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다른 시험도 그렇게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공리주의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공리주의가 뭔데? 물어봤더니 얘는 뭐래요? 옳은 것이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제공하는 게 옳은 거야. 소수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다면 그게 바로 옳은 것이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반론들이 제기가 되겠죠? 정의적 접근 볼까요? 아닌데? 야, 너 되게 결과지향적이다. 너 되게 위험한 발상이야. 오히려 옳은 것이란 결정이나 행동이 정당했냐, 공정했냐, 공평했냐. 그치? 이게 옳은 거지. 이 원칙이 실현된 게 옳은 거지. 자, 그랬더니 또 누가 등판해? 도덕 권리적 접근.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두 번째 주 중간목가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상대주의 접근법 뭐라고 하게요? 야, 너네 싸움 의미 없다. 야, 사회마다, 개인마다, 조직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건데 너네가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상대주의 접근법이에요. 자, 의무론적은 뭐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딱 그냥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문제 나오면 공리주의가 아마 주로 나올 겁니다. 자, 끝.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약간 일회성이라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윤리적인 압력을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받아요.
돈만 밝히지 말라 이거야. 너 사회 공헌 좀 하라고. 그렇죠? 이런 압박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대응을 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딴 시험에서 한 번 나왔는데 걔만 이걸 냈어요. 약간 일회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 두 문자는 뭐 이렇다. 뭐 이 정도만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OT 했고 강의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스타일 보여줬고 됐죠? 그럼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맛보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고 이제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고딩이 아니다. 그죠? 고딩이 아니기 때문에 60분 기준으로 제가 하지만 조금 넘어갈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이런 타이밍을 60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십시오. 됐죠? 10분 쉴게요. 질문 오세요.